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있던 한글 관련 비밀 프로젝트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일본 내부에서도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 CNN을 비롯한 해외 주요 언론들이 긴급 보도에 나섰고 NHK,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연일 대서특필하며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CNN은 일본 정부의 역사적 은폐라는 강한 표현을 쓰며 이 사건을 분석했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도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연구가 묻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지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육부와 문화청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에서 정부의 연구, 은폐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 정부는 무엇을 감추려 했던 것일까요? 왜 수십 년 동안 한글과 관련된 진실을 철저히 은폐했던 걸까요? 일본을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코에이 일본 보수 언론계에서 30년을 보낸 베테랑 기자입니다. 그날 하나의 USB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 안에는 일본 정부가 30년간 은폐해온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저녁이었어요. 도쿄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사무실에는 몇몇 기자들만 마감을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키보드를 두드리던 중 후배 기자 아오이 사치코가 조심스럽게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사치코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치코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저 일상적인 제보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치코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분명 평소와 달랐어요. 한글 디지털 검열 프로젝트 사치코가 말한 이 5단어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30년간 은폐해온 비밀 프로젝트라는 설명이었어요.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글이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당연히 한국에서 조작한 자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자 본능이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사치코는 결코 경솔한 기자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이런 자료를 가져왔다면 분명 확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진 밤 11시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시간에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파일명은 한글 디지털 검열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 정부 문서 양식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조작된 문서라면 상당히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 특별위원회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임을 확인하였다. 이 첫 문장에서 이미 숨이 막혔어요. 계속해서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컴퓨터 처리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일본의 가나와 한자는 디지털 처리에 있어 한글보다 열등하다는 충격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생 일본 문화의 우월성을 신념으로 살아온 제게. 이것은 그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문서는 더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연구 결과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문화적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모든 증거를 철저히 은폐했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한글의 디지털 우월성을 억제하기 위한 검열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글 관련 연구를 방해하고 국제 표준에서 배제시키는 조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30년 동안 일본 정부가 이런 비밀을 감춰왔다니.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거짓된 우월성을 기사로 써왔던 겁니다. 제 신념과 직업적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처럼 이 진실도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에 든 USB가 납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일본의 국가적 비밀이 담겨 있다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혼란 속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30년간 쌓아온 기자로서의 신뢰와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제가 믿어온 일본의 문화적 자존심을 보호할 것인가. 이 선택이 저와 일본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USB 속 30년 전 비밀이 일본 사회를 뒤흔들 폭탄이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비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제 기자 인생 30년을 뒤흔드는 문제였습니다. 사치코에게 연락해 함께 자료의 출처를 추적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응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국립문서보관소를 찾았어요. 1980년대 일본 정부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치코는 놀라운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진 기자였어요. 그녀의 도움으로 디지털 시대를 대비해 각국의 문자 체계를 연구했던 특별위원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치코가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찾아낸 문서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980년대 후반 일본 정부는 컴퓨터 시대를 대비해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 효율성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한자, 가나, 알파벳, 한글 등을 디지털 처리 속도와 정확성 측면에서 분석한 방대한 자료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연구 결과 부분이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단서들을 모아보니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처리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날 본 USB 속 문서가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사실을 숨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치코는 이것이 당시 일본에게 큰 문화적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분석이 맞았어요. 80년대 말, 일본은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글이 우리 문자보다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국가적 자존심에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정부는 단순히 연구 결과를 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우월성을 억제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요. 국제문자 표준화 기구에서 한글 관련 제안을 방해하고 한글 연구자들의 논문이 저명한 학술지에 실리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문화적 경쟁이 아니었어요. 국가 차원의 은폐였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옛 가족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아버지가 정부에서 일하던 시절 사진을 찾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80년대 후반 문화청에서 근무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때 숨이 막히는 발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책상 위 사진 속에 문자 디지털화 추진위원회 명패가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설마 내 아버지가 이 프로젝트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제가 파헤치고 있는 바로 이 은폐 작업의 일원이었다니. 아버지는 항상 정직과 진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에 관여했을 수 있을까요? 사치코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사진에 대해 말했어요. 그녀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사안이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과 가족의 역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하지만 그건 30년 동안 쌓아온 우리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가족을 보호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나카무라 슈헤이, 79세. 한때 일본 문화청의 중견 관료였던 분이에요. 질문을 던지자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아버지의 서재에서 잠시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서가를 살피던 중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문서들과 일기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제가 찾던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일기장을 열자 아버지의 또렷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1991년 3월 15일자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상부에 보고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적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디지털 환경에서 한자와 가나보다 처리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는 객관적 데이터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한글은 음소문자로서 24개의 기본 글자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 입력과 처리 측면에서 한자보다 5배 이상 빠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면 일본 정부는 문화적 자존심을 잃는다. 일기장에는 한글의 모듈식 구조가 컴퓨터의 이진 처리 방식과 놀랍도록 호환된다는 연구 데이터도 있었어요. 한글의 제자 원리가 15세기에 이미 현대 컴퓨터의 처리 논리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로 들어오셨어요. 제 손에 든 일기장을 보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30년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연구 결과가 사실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일본인으로서 한자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도 강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팩트는 존재하지만 그걸 인정할 용기는 없었다. 저는 깊은 갈등에 빠졌어요. 기자로서 진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국가의 문화적 자존심과 아버지의 평생 신념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보도한다면 아버지의 명예는 물론 일본 국민의 자긍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어요. 손에 든 일기장을 바라보며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진실과 충성,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료들을 앞에 두고 기사 작성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치코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기자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그녀의 눈빛에는 젊은 기자의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를 쓴다면 제 30년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어요. 일본 보수 언론계에서 저는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취재는 계속했어요. 일본 IT 기업들을 탐방하며 최신 디지털 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의 주요 전자기기 회사들이 이미 한글식 입력 방식을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는 익명을 전제로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들은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AI,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문자 구조와 발음 체계가 기계학습에 이상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젊은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이런 사실이 이미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적 자존심보다 기술적 효율성을 더 중시했어요. 젊은 세대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학습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발견한 화이트보드의 메모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식 모듈 구조 미래 인터페이스의 열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차세대 디지털 인터페이스 개발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 빈 문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진실을 숨겼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미 그 벽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디지털 광고판과 스마트폰을 든 젊은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과거의 가치관에 묶여 있었어요. 이미 일본의 젊은이들은 변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왜 이걸 감추려 하는가? 이 질문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기자 정신과 애국심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불편한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처음으로 기사의 첫 문장을 썼습니다.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우리는 이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신문사 편집국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신문사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어요. 편집국장 마에다와 정치부장, 문화부장 등 10명 남짓한 고위 간부들이 제 기사 초안을 차례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편집국장 마에다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는 이 기사가 절대 보도되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문자의 열등함을 인정하는 보도는 단순한 문화적 사안이 아니라 국가 자존심의 문제라고 했어요. 특히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런 기사는 우리나라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정치부장은 더 나아가 외교적 영향까지 언급했어요. 이런 기사가 보도되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한국의 문화적 우위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이것이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말까지 했어요. 경영진을 대표해 참석한 이사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사가 보도될 경우 정부와 대기업, 광고주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이며 신문사 전체가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에 가까운 말을 던졌어요. 눈빛에서 차가운 경고가 느껴졌습니다. 문화부장마저도 반대했어요. 그는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수십 년간 보도해온 우리 신문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것은 독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이 기사가 저의 개인적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며 객관성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회의실은 점점 더 숨막히는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사치코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모든 고위 간부들이 만장일치로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태도가 저를 움직였어요. 회의는 결국 기사 보류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이 진실은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제 앞에 놓인 선택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30년 커리어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자문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낡은 다다미 방에서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단 한마디를 남겼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걸 말하는 사람은 적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신문사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나는 기자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가 발표된 다음 날 저는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신문이 배달된 아침부터 신문사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메일함은 항해 메시지로 넘쳐났고 사무실 앞에는 격분한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편집국장 마에다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무단으로 기사를 송고한 것은 해고, 사유라며 즉각적인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신문사는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했어요. 나카무라 기자의 개인적 견해이면 본지의 입장과 무관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섰을 때 저를 알아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한 노인은 제게 한국의 스파이냐? 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일본 문화의 자존심을 팔아넘겼다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인터넷은 더 뜨거웠습니다. 우익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저를 매국노라 부르며 개인정보까지 공개했어요. 사치코가 보내온 메시지에 따르면 일부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디지털 포럼과 대학가에서는 기사 내용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준 용기 있는 기자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제 기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TV를 보던 중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 앞에서 그도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 발표 일주일 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한 유명 IT 기업의 CTO가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나카무라 기자의 기사 내용은 사실이다. 우리 회사도 10년 전부터 한글식 입력 시스템의 효율성을 연구해왔다.
이 발언은 또 다른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곧이어 여러 IT 기업들이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이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도쿄대학 언어학과 교수진이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디지털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어요. 특히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한글의 규칙적인 패턴이 기계학습에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노베이션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가 저에게 다가와 은밀히 말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한글 기반의 AI 음성인식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효율성이 일본어 시스템보다 40% 높아요.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학생들과 젊은 프로그래머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이것은 민족주의적 논쟁이 아니라 미래 기술 역량 확보의 문제였습니다. 도쿄의 카페에 앉아 이런 변화를 지켜보던 중 사치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밝았어요. 사치코는 제가 옳았으며 진실은 억압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일본어 입력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일부 차용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사치코는 결국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진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발표 한 달 후, 저는 여전히 실직 상태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제 아파트를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30년 전에 작성한 원본 보고서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는 제 기사가 옳았으며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90년대 초 그는 한글의 디지털 우월성을 발견한 연구팀의 일원이었어요. 하지만 상부의 압력으로 연구 결과를 수정하고 진실을 숨기는데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부끄러운 선택이었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선택을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국영방송의 특별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우리의 증언은 일본 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주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보다 성찰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다음 주 제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국제 디지털 미디어 그룹에서 디지털 문화와 언어의 미래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하는데 진행자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자 체계와 디지털 기술의 관계를 취재했어요. 한글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디지털 시대의 적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개월 후 일본 최대 IT 컨퍼런스에서 연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첫 줄에는 사치코와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으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중 중에는 저를 비난했던 신문사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말해주었어요. 이제 그들도 변화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한 젊은 학생이 다가왔어요. 나카무라 선생님, 당신 덕분에 저는 컴퓨터 언어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화적 편견 없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날 밤 도쿄 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아버지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제게 보내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코에이, 너는 진정한 기자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창밖으로 빛나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것을 직시하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이제 진실을 밝힌 자로 기억됩니다. 그것은 기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입니다. 3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그리고 그 성장의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